네, 오늘 목요일장, 오늘의 주식시마론의 주제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가시방석 증시 바통 이어받은 시장의 키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주식시장 가시방석입니다. 맞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연구원님은요? 네, 시장이 좀 불안해서 네. 10년은 상당히 커졌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예, 잘 버티시면서 분석도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우선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미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중요한 데이터들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과연 연준이 언제쯤에 고강도 긴축을 멈출 것인가, 그리고 언제 피봇하면서 금리 인하 쪽으로 좀 선회할 것인가, 이런 기대감을 좀 저지하기 위한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또 어떤 기대를 싣기 어려웠던 그런 지표가 또 한 가지 나왔어요. 바로 9월의 고용지표 발표였는데요. 지난주 주말에 발표가 나왔는데 보시면은 일단 실업률이 좀 낮아졌어요. 네. 예, 이것 때문에 미국의 고용이 여전히 탄탄하다, 이런 인식이 나오면서 시장이 마치 고용 위축을 바랬던 것처럼 네. 그런 반응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그 바탕에는 물론 고용지표가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할 수 있게 유리하게 결과로 해석됐기 때문에 그 영향이 분명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오히려 경기 위축을 더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실망감도 더 커졌기 때문에 증시 하락으로 연결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고용 위축을 바랬던 그 바탕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은 하반기 나타나고 있는 이 물가 둔화 흐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이 통화 정책에 의해서 이 미국 내 가계 소비력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 측 요인에 의해서 기한 것들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결국 경기라는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물가가 둔화되는 것만으로는 연준의 피봇을 기대하기 좀 애매하니까 결국 미국 경기가 위축되는 모습이라고 하면 연준이 이 피봇을 좀 속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연준도 물가 통제를 원하죠. 원하고 또 금리 인상이 지금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 사실 금융여건 긴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내 소비 또 투자가 더욱 둔화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적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고용 위축이라는 어떤 경기적인 부분들 또 물가 둔화라는 두 가지 조합이라고 하면 네. 연준이 현재 이제 시장에서는 11월 달에 75bp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bp 정도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앞선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생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좀 앞선 기대감들이 꺾이면서 이런 실망스러운 반응들이 나왔다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 물가 둔화 그리고 고용 침체, 고용 위축 이런 조합을 빨리 우리가 봐야 연준이 좀 고강도 긴축을 멈출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 싸움에서 사실 좀 조급함이 많이들 투자자들이 네. 전 세계적으로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9월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CME 패드워치 자료를 봐도 이제 연준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어요. 그렇죠.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이 패드워치의 확률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75pp가 거의 77% 가까이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 일주일 정도 봤을 때는 사실 50pp 확률이 어느 정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거의 75pp를 기정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9월 고용지표가 앞으로 이제 연준의 피봇 기대감을 높이기에는 좀 어려운 지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미국의 노동시장을 보면 지금까지 팬데믹 이후에 대퇴직 현상 그리고 이민이 감소하고 또 대규모 재정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노동 공급 문제에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경제활동 참가율을 좀 봐주시면 좋아요.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네. 구인 성공률이 낮아진 상황이라서 기업들이 빈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람들이 더 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대퇴직 현상, 대퇴직 현상. 뭐 이런 현상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트렌드. 일자리 공급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만약에 고용 지표가 연준의 피복 기대감을 높이려고 하면 결국에는 경기활동 참가율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 결과 자체가 사실 연준의 피복 기대감을 높이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9월 고용 지표를 통해서 확인시켜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발표 앞두고 있는 9월의 CPI. 이것보다 PC 가격 지수가 연준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지표다. 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PC 가격 지수, 또 CPI, 이런 미국의 물가 흐름, 중요하게 또 투자자라면 요즘은 체크하지 네.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9월의 CPI는 주식시장에 불편한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불편한 변수가 될 확률이 높죠. 현재도 보면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를 좀 보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 역시 좀 많이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13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결과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상치는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8.1. 사실 에너지 가격이 올해 6월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는 이 오름세가 둔화되는 게 분명히 또 확인될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근원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초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상치가 전년 동월 대비 6.5%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근원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주거비, 임금, 이런 인플레이션을 고착화시키는 변수들로 인해서 물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이 전월과 비교했을 때 떨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9월 소비자 물가 결과를 좀 유추하면서 시장 영향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 사실 8월 소비자 물가 결과를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월 소비자 물가 결과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8.3% 두 달 연속 하락을 했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가 전월보다 오히려 오르면서 사실 증시 하락을 키웠던 주 배경이 됐던 겁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 9월 FMC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장 해석이 자연스럽게 매파적으로 좀 익혀졌던 착시 효과들도 있었지만 분명 중요한 거는 이 근원 소비자 물가 내 주거비 그리고 재차 높아졌고 메디컬 케어 서비스, 운송 서비스 사실 물가의 경직성을 높이는 이런 항목들이 전월과 비교했을 때 올라갔기 때문에 불편한 존재가 됐던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 8월 소비자 물가를 보면 시사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물가는 피크아웃을 했지만 이 물가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를 크게 낮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이제 13일 날 발표되는 이제 9월 소비자 물가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과연 물가가 앞으로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이 기대 부분들을 좀 시장이 예상하는 결과로 좀 기출을 시키는 여부를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가 전월보다는 좀 소폭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증시는 좀 하락할 확률이 높다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차피 이 물가를 바라보는 시장의 기대치가 그동안 너무 높았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과 좀 타협하는 부분들이 반영된다고 하면 근원 소비자 물가가 소폭 오른다고 해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난달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면서 지금 현재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8월 CPI를 통해서 일단 물가의 정점은 한 차례 확인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물가가 더 크게 둔화될 그 요인 자체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근원 CPI를 구성하는 그 항목들 가운데서 주거비라든지 또 운송비, 또 임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메디컬 케어 서비스 이런 것들의 가격 상승세로 인해서 근원 CPI 자체는 좀 더 또 물가 상승의 상황을 고착화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다.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를 잘 지켜보자는 의견을 주셨어요. 네. 예, 근데 불편해할 것 같다라는 네, 쪽에 좀 더 맞습니다. 가능성을 도와주셨고요. 3분기 실적 시즌 역시도
불편합니다. 예, 부담이 많이 큽니다. 뭐 우리 같은 경우도 뭐 우리는 수출 기업이 많아서 뭐 달러 강세가 좀 뒷받침을 해주는 측면이 어느 정도 그래도 네. 예, 어느 네네, 정도 어느 그게 정도로. 없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왔겠죠. 더 안 좋게 나왔을 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달러 강세 때문에 또 실적이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깎이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모로 3분기 실적은 전 세계적으로 불편한 상황인데 2020년 3분기 이후에 최저치를 예상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사실 14일부터 뭐 JP 모건 등과 같은 금융사들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 이미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보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스스로 기업 실적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결국 3, 4분기 실적 시즌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달 전부터 실적을 바라보는 그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다는 부분들이 결국 분위기 자체를 좀 무겁게 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S&P 500의 EPS 증가율로 놓고 봤을 때 3, 4분기 전년과 비교했을 때 2.4%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2020년 3분기가 마이너스 5.7%였는데 그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인건비 상승 부분 그리고 공급망 병목이 아직도 일부 훼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 증가 그리고 달러 강세에 따른 매출 감소 이런 불리한 사업 환경 여건 하에서 좀 실력이 부진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3, 4분기에는 이 강달러에 따른 매출 감소가 좀 두드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의 한 4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결국 달러 강세가 높은 레벨이 유지된다고 하면 이런 IT 기업들의 매출은 당연히 낮게 나오는 효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사실은 3, 4분기가 아니라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3, 4분기 실적 시즌 초반에 이렇게 분위기가 좀 무겁지만 중반 이후로 놓고 본다고 하면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 시즌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추정 실적보다는 확정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오는 그런 트렌드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S&P 500의 EPS 증가율을 2.4 정도로 보수적으로 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측치로 본다고 하면 의외로 확정 실적이 6에서 7%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분석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올해 2분기 S&P 500의 EPS 증가율이 대략적으로 6.2% 전후였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3, 4분기 실적 시즌 초입에는 분위기가 좀 무거울 수는 있지만 중반 이후로 놓고 온다고 하면 분위기의 반전을 좀 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반기에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포함되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까요? 실적 악재를 좀 소화하고 그래도 4분기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도 이걸 네. 소화해서 단기 납폭 과대에 따른 어떤 그런 반응으로 올라설 수 있는 네, 아마 그런 흐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믿을 수 있는 변수가 실적이기 때문에 아마 3, 4분기 우리나라 실적 추이를 놓고 봤을 때 개선세가 눈에 띄는 그런 섹터들에 대한 관심들은 많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환율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들을 네. 사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섹터들도 있죠.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하지만 반대로 이 자국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 상태에서는 사실 역효과가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섹터 간, 기업 간 차별화는 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사실 미국 증시의 실적 추이를 또 한국 증시가 어느 정도 또 따라가는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3분기는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현재로서는 좀 부진할 수는 있지만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S&P 500의 EPS 증가의 추이의 트렌드 자체는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3, 4분기 실적 시즌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좀 분위기의 반전을 좀 기대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좀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환율 안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네. 수 있겠어요. 네네. 그런데 여전히 환율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업들도 역시 실적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특히 테크 주식들 달러 강세에 따른 피해주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환율 영향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들은 이중고로 또 연준의 긴축이라는 이런 네. 금리 인상기에 밸류에이션이
좀 디레이팅 되는 네네. 예,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이중고를 겪는 상황입니다. 이런 악재들을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면 소화를 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예, 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그동안 3분기 실적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적 모멘텀으로 3분기에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사실 실적 전체적으로 보면 전분기 대비 좀 부진하기 때문에 실적 기대가 높은 섹터라고 하더라도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을 보면 그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그렇게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실적 기대가 높은 섹터들을 좀 얘기해 드린다고 하면 에너지, 산업재, 경기, 소비재가 그나마 실적 기대가 좀 높아지는 그 대표적인 기업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전분기 대비 올라오는 숫자는 지금 보시는 화면을 통해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또 실적 기대가 낮아지는 섹터로서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금융, 유틸리티 이렇게 좀 대상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장세가 실적보다는 매크로에 연동된 자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주가 상승도 좀 제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3분기 실적은 단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매크로 변수에 따라 움직이는 장일 때 특히 우리나라가 취약하잖아요. 네. 글로벌 경기 바로미터여서 그렇죠. 그런 거죠. 네네. 예, 참 아까 말씀해주신 환율, 물가 이런 것들이 높은 수준에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우려감들도 시장에 계속 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잡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또 빅스텝을 계속해서 단행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네. 전망으로 이어지거든요. 네. 일단 사상 두 번째 빅스텝을 이번 주에 10월 금통위에서 했고 다음 금통위에서도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오고 있죠. 아마 인상을 할 확률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죠. 사실 전에 이제 한국은행이 50bp 금리 올린 그 배경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2010년도 10월 이후 처음으로 이제 재차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3%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금리 수준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금리를 올렸던 바탕을 놓고 본다고 하면 국내 물가가 너무 높아요. 5%대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안점으로 봤던 것 같고 결국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고 있어서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국내 물가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외환 부분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 대응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올해 4월부터 한국은행이 1.75%포인트 정도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이게 국내 물가의 하향 안정 속도를 내는 데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이긴 하는데 또 중요한 거는 근원 소비자 물가이기 때문에 7, 8, 9월 달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3.9, 4.0, 4.1 계속 근원 소비자 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빅스텝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유가가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국내 전기, 가스 요금이 인상하게 된다고 하면 향후 물가의 상방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앞으로 당분간은 물가 안정에 주력할 것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열리는 금통위를 통해서 50bp 정도 금리를 올리면서 최소한 3.5% 정도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려놓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년 만에 다시 3%대 기준금리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는 게 물가를 잡거나 환율을 잡는데 큰 보탬이 되기보다는 치솟는 어떤 그런 그 수치들을 좀 어느 정도 제어하는 정도 수준에 그칠 거다. 네. 이걸 끌어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하면 네. 이제 코로나19 완화로 이제 대면 산업들이 활성화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물가가 수요 측 압력 가격이 올라가는 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농산물 가격을 보시면 상당히 높은 레벨이죠. 그래서 앞으로 수요 측 압력을 통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농산물 가격도 그거를 뒷받침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물가가 현재로서 잡히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연준이 어떻게 보면 12월 달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속도에 발맞춰서 어떻게 보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은행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4% 시대도 빠르게 열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거는 단언하기는 좀 어렵고요. 단언하기 최소한 어려우시고요. 3.5. 3.5 정도까지 네. 보시네요.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물가가 잡히는지 여부. 그게 좀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1월 FMC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11월 FMC는 11월 초에 열리는데요. 현지 시간 2일에 결과가 나오고 우리 시간으로 3일에 네. FMC 회의 결과가 반영이 됩니다. 이 11월 FMC 지금 자이언트 스텝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시장에 미칠 영향력 어떻게 보실까요? 시장은 75bp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죠. 근데 저는 50bp 금리 인상 확률도 어느 정도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9월 군원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전월치를 하회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제 50bp 금리 인상 확률은 상당히 커질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이 이유 이외에도 9월달 전도표를 통해서 연준이 올해 내년도 제시한 연말 최종 정책 금리를 놓고 본다고 하면 아마 11월 달에 50bp를 올려야 내년도 3월 정도 됐을 때 내년도 최종 정책 금리를 맞추면서 좀 금리 인상 중단을 좀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로서 11월 달에 75bp 그리고 12월에 50bp 이렇게 올리게 되면 올해 최종 정책 금리가 4.5%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숫자는 올해 중위값 4.4%를 조금 상회한 수치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년도 최종 정책 금리가 4.6%거든요. 연말까지 4.6이면 그렇죠. 얼마까지 올렸다가 내릴지 아니면 뭐 거기까지 멈출지.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 FMC 일정을 보면 1월 달에 25pp를 올리게 되면 네. 내년도 최종 연말 정책 금리 4.6% 중위값을 상회하는 4.7이 돼 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년 최종 연말 정책 금리의 상단이 4.9이기 때문에 사실 3월 달에 25bp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상단을 넘어서게 돼 버리죠. 결국 연준 입장에서는 내년 1월 이후로 금리를 올리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보면 물론 이제 고용 지표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연준의 피복 기대감을 높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연준이 최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물가 통제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는 올해 6월 이후 사실 통제되기 시작한 게 나타나고 있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도 빠르면 이번 달, 늦어지면 다음 달부터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처럼 통제되는 게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미국 주택시장 가격 하락이 월간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정도까지 보고 다고 하면 주거비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통제되는 부분들이 올해 연말까지 그런 소비자 물가를 통해서 확인된다고 하면 연준은 11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내년도 3월 달까지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하면서 내년도 금리 인상 중단을 내년 3월 정도에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는 물가 통제 그리고 올해 하반기 때 나타나고 있는 물가 둔화는 사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어떤 수요 측 압력이 둔화되면서 나타나는 게 가장 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미국 경기 역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 통제만 최우선적으로 놓고 경기 둔화를 그냥 용인하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9월 FMC 때 제시한 점도표를 보면 연준이 생각하는 향후 금리 인상의 수순을 이미 가이던스로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시장 기대와는 좀 다르게 11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가격 측면에서는 10월 하반월이 가장 낮은 시점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고 11월, 12월부터는 연준의 피복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 쪽에 승리를 점치는 확률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11월, 12월 저점을 좀 높여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11월 달에 50bp 금리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 좀 최악의 국면, 올해 최악의 국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가 2020년 7월 이후에 최저치, 코스닥이 현재 2020년 5월 이후에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1월 FMC에서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점도표를 기반으로 해서 해석을 해봤을 때 50bp 금리 인상 그리고 내년 1월에 25bp 금리 인상으로 인상의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 예상을 해주셨고 물가의 주거비 하향 안정화를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네요. IMF에서 내년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서 또 더 우려하는 건 혹시나 시스템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도 있어요. 네. GDP와 시스템 위기를 묶어서 보는 거 좀 불편하신가요? 아니, 전혀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는 예. 경기 둔화 그리고 사실 시스템 위기로 가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에 들어가야 그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네.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는 주요국의 글로벌 경기가 경기 둔화 국면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시스템 위기로 번지는 그 우려를 경고하는 거는 아마 내년도 하반기 정도 돼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올해 뭐 주요 경기의 둔화 조짐은 뚜렷하죠. 미국은 올해 1, 2분기 기술적인 경기 침체를 좀 보였고요. 중국은 올해 2분기 GDP는 0%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IMF도 최근에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는 유지를 했지만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던 이유들은 결국 주요국들의 경기 둔화를 반영하면서 단행했다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미국 경제는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보면 상품 소비가 둔화되고 그리고 이제 민간 투자가 감소하는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성장세가 약해지는 모습들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경제 이해도 놓고 온다고 하면 앞으로 좀 문제가 될 부분들이 유로존, 중국, 한국 이런 논 US 국가들의 경기 불안이 확대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로존의 경기와 관련해서 성장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에너지 부분의 공급 병목으로 인해서 성장률이 상당히 미약해요. 올해 1분기만 놓고 온다고 해도 0.5, 2분기 0.6. 특히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이 계속 된다고 하면 경기 분진이 더 심화될 여지가 있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유로존 경제의 성장률은 역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IMF 역시 이런 상황을 하라고 하면 향후 1년 동안에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1에서 2%포인트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역시 성장세가 상당히 부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GDP를 구성하고 있는 성장 기여도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소비와 관련된 기여도가 올해 2분기 때 역성장으로 전환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소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사실 중국도 보면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게 된다고 하면 경기 둔화 또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의 지방은행들은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에 대출을 해준 게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쇄 충격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6월 말 부동산 대출 금리를 낮춰주고 또 지급준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부양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성장 둔화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경제도 앞으로 성장 흐름이 좀 많이 약화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2분기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서 이 민간 소비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 때문에 현재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올해 하반기 들어서 주요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둔화 폭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물가는 얘기해드렸지만 사실 수요 측 압력으로 물가가 계속 높아질 여지가 있고 농산물 가격도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라고 하면 앞으로 한국의 성장 둔화도 계속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유로존, 중국, 한국 이 논 US 국가들의 경기 불안들이 앞으로 계속 여진으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심각한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 위기 이런 부분들까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지면 그때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경기 불안을 보여주고 있는 논 US, 그러니까 미국 외 국가들의 움직임들, 유럽, 중국, 우리나라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진이 내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주식시장은 양대지수가 지난해 6월 고점 이후에 꾸준하게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하락 추세가 좀 멈춰야 할 텐데 증시 추세 전환을 위한 선결 조건은 뭐가 필요할까요? 사실 이제 뭐 미국, 한국 전반적으로 보면 중요한 세 가지 선결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물가 피크아웃, 네. 두 번째는 연준의 통화 긴축 피크아웃,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 금리의 피크아웃입니다.
물가 피크아웃은 올해 6월 이후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연저점을 계속 견킨하면서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지금 10월 달 들어서 어느 정도 사수를 하고 있는 그 바탕에 물가 피크아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9월 전도표상 숫자를 놓고 본다고 하면 연준 내 통화 긴축 피크아웃은 내년도 3월 정도, 그리고 시장 금리는 보통 정책 금리 피크아웃보다 좀 빠르게 이행되기 때문에 내년 2월 이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분기가 되어야 세 가지 성격 조건이 달성된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 2분기 이후부터 저점을 좀 높이는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연말까지의 주식시장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불안감을 지나서 어느 정도 이런 선결 조건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시장이 저점을 높이는 움직임을 예상해 주셨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우선적으로 미국 증시가 저점을 형성하고 반등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S&P 500의 12개월 선행 PE가 15.8배로 과거 5년 평균 18.5배 대비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10월 하반월에 챙겨야 할 변수들이 사실 물가, 그리고 실적, 그리고 11월 들어서는 또 11월 FMC, 또 11월 8일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이러한 이벤트 결과들을 사실 주가가 선반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가격 측면에서 분명히 저점은 10월 하반원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11월부터는 사실 11월 FMC 이후 연준의 피복 기대감이 높아지는 부분들, 또 미국의 중간선거가 올해 7월 이전까지는 민주당의 패배로 대부분 인식을 했지만 7월 이후 좀 반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좀 중간선거에서 선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하면서 좀 11월, 12월 증시는 좀 안정을 되찾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의 피복 기대감 관련해서는 결국 12월 FMC를 통해서는 50bp 금리 인상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11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12월부터는 금리 인상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중간 선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7월 이전까지만 놓고 본다고 하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이제 후퇴하는 부분들, 또 높은 고금리로 인해서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상황인데요. 6월 이후부터 낙태법이 등장하면서 분위기의 반전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유가가 6월 이후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8월 달 들어서 IRA 법안을 또 통과시키고, 또 연방 정부의 어떤 그 교육과 관련된 대출금을 탕감해 주는 법안들 나타냈고요. 또 9월 달 들어서는 중국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는 정책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정책들을 보면 결국에는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 민주당이 좀 승리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인 법안들이 상당히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중간 선거의 결과를 좀 가늠하기 위해서는 사실 물가가 잘 통제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을 유도하면서 물가 부분들을 좀 낮추려고 하는 부분들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중간선거 예상을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하원은 공화당에게 조금 뺏기는 형태로 나타날 것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민주당 쪽으로 좀 예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공화당이 반대로 하원을 독차지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양원 모두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정책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IRA 후속 법안, 이게 좀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차,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까지 해서는 중간선거 이후에 좀 미국 증시 내에서 부각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거는 반도체법입니다. 이게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7월 달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된 부분들이 있죠. 앞으로 5년에서 7년 동안 1,000억 달러 정도 투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미국 제조업의 자본 투자 이 효과가 최대 3.7% 정도까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 기업들은 앞으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중국도 지금 현재
1,500억 달러 정도 반도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규모를 늘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특히 유럽도 올해 3월 달에 2030년까지 이 이후에 반도체 점유율을 30%까지 올려놓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내용을 보면 반도체 연구와 관련된 지출 비용을 500억 달러 정도 책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결국 앞으로 중간선거 이후에 어떤 투자를 볼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면 네. 결국 2차 전지,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를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이 많이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책적인 수혜가 가능한 대상들 위주로 좀 압축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1월 FOMC 이후에 시장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중간선거라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주 부각될 것으로 예상해 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대신증권의 문남중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